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고 까치가 사람 말을 알아듣던 그 시절, 깊은 산골짜기, 굽이굽이 돌아가면 맑은 물이 흐르고 사철 내내 따뜻한 볕이 드는 평화로운 마을이 하나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흙이 기름지고 바람이 순하여 농사를 짓는 집집마다 곡식이 부족함이 없었으나 그 중에서도 가장 으리으리한 기와집을 짓고 사는 김부자네 집은 마을 사람들의 부러움과 시기를 한몸에 받는 곳이었습니다. 김부자 댁의 높은 담장은 마치 성벽처럼 마을을 내려다보고 있었고 대문은 소가 끄는 수레가 2대나 나란히 지나갈 만큼 넓었으며 곳간에는 햅쌀과 묵은 쌀이 뒤섞여 넘쳐날 정도로 재물이 가득 쌓여 있어 지나가는 과객들조차 그 집의 기세에 눌려 발걸음을 멈추곤 했습니다. 이 집안에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아니 알면서도 쉬쉬하는 특별한 며느리가 한 명 있었으니 그녀의 성은 박씨요.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복덩어리라고 부르기도 하고 짓궂은 이들은 박색 며느리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박씨 부인은 마음씨가 비단결처럼 곱고 손끝이 야무져 집안의 대소사를 빈틈없이 처리해내는 재주가 있었으나 하늘이 그녀에게 모든 것을 주지는 않았는지 얼굴만큼은 곰보 자국이 숭숭 나고 피부가 거칠어 누가 보아도 미인이라고 칭찬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생김새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매만은 맑고 깊어서 그 눈을 들여다본 사람은 그녀의 겉모습보다는 속 깊은 정에 마음이 끌리게 마련이었으나 정작 그녀의 남편인 김도령만은 그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지냈습니다. 김도령은 어릴 적부터 귀하게 자라 손에 흙 한 번 묻히지 않고 살아온 탓에 세상 물정을 모르고 거칠애에만 신경을 쓰는 철없는 사내였는데 그는 자신의 아내인 박씨를 마치 낡은 헌신짝 보듯 하찮게 여기며 하루가 멀다 하고 구박을 일삼았습니다. 그는 아내의 얼굴이 얼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신방에 들기를 거부했고 밥상머리에 마주 앉는 것조차 질색하여 박씨는 언제나 부엌 한 구석이나 찬바람이 드는 뒷방에서 홀로 식은 밥을 먹으며 눈물을 삼켜야 했습니다. 김도령은 친구들과 어울려 읍내를 쏘다니며 술을 마시는 것을 낙으로 삼았고 집에 돌아오면 아내의 못생긴 얼굴이 집안의 격을 떨어뜨린다며 혀를 차거나 고개를 돌려버리기 일쑤였으니 박씨의 가슴속은 날마다 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박씨는 남편의 냉대와 시부모의 방관 속에서도 며느리로서의 도리를 다하기 위해 새벽달기 울기도 전에 일어나 차가운 우물물로 세수를 하고 부엌으로 들어가 아궁이에 불을 지피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부엌에 들어서면 차갑게 식어있던 아궁이는 금세 따뜻한 온기로 채워졌고 그녀의 거친 손이 닿는 곳마다 윤기가 흐르고 정갈한 기운이 감돌아 마치 집안의 신령들이 그녀를 돕는 듯 했습니다. 박씨는 밥을 지을 때도 쌀 한 톨 흘리지 않고 정성을 다해 씻어 앉혔으며 국을 끓일 때도 가장 좋은 재료를 골라 깊은 맛을 내었으니 그녀가 만든 음식은 비록 투박한 질그릇에 담겨 있어도 임금님 수라상에 오르는 음식 못지않게 맛이 좋고 영양가가 풍부했습니다. 희한한 일은 박씨가 이 집에 시집을 온 날부터 김부자 댁의 살림이 눈에 띄게 불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인데 예전에는 평범한 농가에 불과했던 이 집안이 해가 갈수록 논밭이 늘어나고 가축들이 새끼를 많이 쳐서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된 것이었습니다. 마을의 노인들은 입을 모아 저 집 며느리가 복을 몰고 온 게야. 얼굴은 좀 험해도 손끝에서 복이 뚝뚝 떨어지는 여인네지 라고 칭송했지만 정작 그 복을 누리고 사는 김도령과 시부모는 그것이 그저 자신들의 운수가 좋아서 그런 것이라 여길 뿐 박씨의 덕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박씨는 남편이 입을 옷을 지을 때도 한 땀 한 땀 정성을 다해 바느질을 했고 그 옷을 입은 김도령은
어디를 가나 귀티가 흐른다는 소리를 들었지만 그는 아내가 지어준 옷을 입고 다른 여인들에게 눈길을 주느라 바빴습니다. 박 씨는 남편이 술에 취해 비틀거며 들어오는 날이면 아무 말 없이 달려나가 그의 신발을 벗겨주고 따뜻한 꿀물을 타서 대령했으나 김도령은 고맙다는 말은커녕 재수없게 어디서 이런 곰보가 내 앞에 할 때 얼쩡거려 하며 손을 휘저어 꿀물 그릇을 엎어버리기 일쑤였습니다. 바닥에 쏟아진 꿀물이 박 씨의 치맛자락을 적시고 깨진 사기 조각이 흩어져도 그녀는 화를 내거나 대꾸하지 않고 묵묵히 걸레를 가져와 바닥을 닦으며 속으로만 삭힐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인내는 마치 깊은 산속의 바위처럼 단단하고 묵직하여 그 어떤 모진 말과 행동에도 쉽사리 흔들리지 않았으나 그 침묵 속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흡날 수 없는 깊은 슬픔과 고독이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어느 해 봄, 마을에는 가뭄이 들어 다른 집 논밭은 거북이 등껍질처럼 쩍쩍 갈라지고 곡식들이 말라 비틀어졌으나 이상하게도 박 씨가 관리하는 텃밭과 김 부자네 논만큼은 물이 마르지 않고 곡식이 푸릇푸릇하게 자라나 풍년이 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혀를 내두르며 저 집 며느리가 새벽마다 장독대에 정화수를 떠놓고 비는 정성이 하늘에 닿아서 그렇다고 수군거렸지만 김도령은 친구들에게 내 사주팔자가 좋아서 가뭄도 피해가는 것이라며 으스대기 바빴습니다. 박 씨는 남들이 보지 않는 밤늦은 시각에 아무도 없는 장독대로 나가 달을 보며 남편의 마음이 돌아서기를 그리고 이 집안의 평안이 영원하기를 비는 기도를 올리곤 했는데 그녀의 기도는 간절하고도 애처로워 지나가던 바람조차 숨을 죽이고 들을 정도였습니다. 김부자 댁의 안주인, 즉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며느리의 솜씨와 부지런함을 마음에 들어 했으나 아들이 며느리를 워낙 싫어하고 겉돌자 점차 아들의 편을 들며 며느리를 타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자가 얼굴이 못나면 사내의 길을 꺾는다더니 우리 아들이 저렇게 밖으로만 도는 것도 다 내 탓이다 라며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아 박 씨의 마음을 후벼 파곤했습니다. 박 씨는 시어머니의 꾸지람 앞에서도 고개를 조아리며 다 제가 부족한 탓입니다. 어머니 라고 대답할 뿐 단 한 번도 말대꾸를 하거나 불쾌하쾌한 기색을 내비치지 않았으니 그 착한 심성을 아는 행랑채 식구들만이 뒤에서 눈물을 훔치며 안타까워할 따름이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가을이 되자 박 씨는 다가올 겨울을 대비하여 김장을 준비하고 땔감을 챙기며 더욱 바쁘게 움직였는데 그녀의 손길이 닿은 배추는 속이 꽉 차고 단단했으며 무는 달고 시원한 맛이 일품이었습니다. 그녀가 담근 김치 맛은 심리 밖까지 소문이 날 정도로 훌륭하여 이웃 마을에서도 김치 한쪽만 얻어먹어 보자고 찾아오는 이들이 줄을 이었으나 정작 그 김치를 맺기 먹는 김도령은 이따위 풀떼기 반찬이 뭐가 맛있다고 난리들이야 하며 투정을 부렸습니다. 박 씨는 남편의 입맛에 맞는 반찬을 만들기 위해 산과 들을 헤매며 귀한 나무를 캐고 약초를 구해오기도 했지만 김도령의 입에서는 칭찬 한마디 나오지 않았습니다. 박 씨에게 유일한 위안이 되는 것은 집안 곳곳에 머물고 있는 가신, 제하신들이었는데 그녀는 부엌의 조왕신, 장독대의 터주신, 곡간의 성주신을 지극정성으로 섬기며 그들과 무언의 대화를 나누는 듯 했습니다. 그녀가 쌀독을 열 때면 성주님, 오늘도 우리 식구들 배불리 먹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속삭였고 아궁이에 불을 넣을 때면 조왕님, 우리 서방님 추운 길 다니실 때 몸 상하지 않게 온기를 지켜주세요 라고 빌었습니다. 이러한 박 씨의 정성은 눈에 보이지 않는 기운이 되어 집안을 감싸고 있었고 그 덕분에 김 부자 댁은 도둑이 들지 않고
질병이 돌지 않으며 언제나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도령이 읍내 장터에 나갔다가 며칠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는 일이 발생했는데 박 씨는 밤새 대문 앞을 서성이며 남편을 기다렸으나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밤바람뿐이었습니다. 며칠 뒤 퀭한 눈으로 돌아온 김도령은 옷매무새가 흐트러지고 술 냄새가 진동을 했는데 그의 주머니에서는 낯선 여인의 분 냄새가 풍겨져 나왔습니다. 박 씨는 직감적으로 남편에게 새로운 여자가 생겼음을 알았으나 차마 입 밖으로 내어 묻지 못하고 그저 더러워진 남편의 옷을 받아 빨래터로 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빨래 방망이를 두드리며 박 씨는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을 냇물에 씻어보냈고 그녀의 억울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냇물은 무심하게 흘러만 갔습니다. 김도령은 그날 이후로 더욱 노골적으로 박 씨를 무시하며 저런 곰보가 내 안 사람이라니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벌을 받나 하고 큰 소리로 한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친구들을 집으로 불러들여 술판을 벌이면서 아내가 차려온 주안상을 발로 차거나 아내가 보는 앞에서 기생들의 이야기를 하며 희죽거리곤 했습니다. 박 씨는 남편의 친구들이 자신을 보며 수근거리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묵묵히 깨진 그릇을 치우고 다시 술상을 차려내오는 인내심을 보였으나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서서히 체념의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남편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박 씨가 시집올 때 가져온 예단이며 혼수품들은 이미 시어머니와 남편의 사치로 인해 낡거나 없어진 지 오래였고 그녀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시집올 때 입었던 색바랜 저고리와 달아빠진 버섯 몇 켤레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의 초라한 행색을 부끄러워하기보다는 남편이 입고 나갈 비단옷이 구겨지지 않았는지 시아버지가 신을 신발이 깨끗한지를 먼저 살피는 천생 여자이자 헌신적인 아내였습니다. 마을 아낙네들은 빨래터에 모여 저런 진국을 몰라보는 김도령은 눈이 삐었어.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할 날이 올 거야 라고 쑥덕거렸지만 그 소리는 높은 김부자 댁담장을 넘지 못했습니다. 해가 저물고 밤이 깊어지면 박 씨는 호롱불 아래 앉아 바느질을 하며 긴 밤을 지새우곤 했는데 그녀의 바느질 솜씨는 마치 술을 놓듯 정교하고 아름다워 보는 이들의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그녀가 만든 옷은 입으면 몸에 착 감기고 활동하기 편하여 한번 입어본 사람은 다른 옷을 입지 못할 정도였으나 김도령은 그 옷을 입고 다른 여자들을 만나러 다니며 아내의 솜씨를 다른 이들의 공으로 돌리기도 했습니다. 박 씨는 남편의 옷깃에 정성을 담아 부디 마음 잡고 집안을 돌보시게 하소서라는 염원을 꿰매 넣었지만 그 염원은 닿을 듯 닿지 않는 메아리처럼 흩어질 뿐이었습니다. 겨울이 깊어지면서 김부자 댁의 창고에는 쌀가마니가 천장까지 닿을 듯 쌓였고 마당에는 살이 통통하게 오른 닭과 오리들이 뛰어놀아 풍요로움이 극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집안의 풍요와는 대조적으로 박 씨가 머무는 뒷방은 땔감이 아까워 불도 제대로 떼지 않아 냉골이나 다름없었고 그녀는 얇은 이불 하나에 의지하여 추운 겨울밤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녀의 손등은 추위와 고된 노동으로 인해 터지고 갈라져 피가 배어 나왔으나 그녀는 아픈 내색 한 번 하지 않고 차가운 물에 손을 담가 쌀을 씻고 걸레를 빨며 집안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김도령이 잔뜩 상기된 얼굴로 집에 돌아와 부모님 앞에서 선언하듯 말을 꺼냈는데 그 말은 박 씨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소리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읍내에서 참한 규수를 보았습니다. 얼굴이 달덩이 같고 목소리가 꾀꼬리 같은 것이 우리 집안의 격에 딱 맞는 여인입니다.
김도령은 마치 박 씨가 듣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라도 하듯 큰 소리로 떠들어댔고, 방 밖에서 저녁상을 차려들고 오던 박 씨는 그 소리에 잠시 발을 멈추고 문설주를 잡은 채 가쁜 숨을 몰아쉬어야 했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파르르 떨리고 가슴이 쿵 내려앉았지만 그녀는 애써 마음을 다잡고 밥상을 들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 들어선 박 씨를 본 김도령은 갑자기 말을 멈추고 불쾌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돌렸고, 시부모님은 헛기침을 하며 어색한 분위기를 무마하려 했습니다. 박 씨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밥상을 내려놓고 조용히 물러나려 했으나 김도령이 던진 한마디가 그녀의 등 뒤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에이, 밥맛 떨어지게. 밥상 치워라. 내 오늘은 술이나 마셔야겠다. 박 씨는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며 서둘러 방을 나왔고 부엌 한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소리 없는 오열을 토해냈습니다. 그녀의 울음소리는 아궁이에 타닥거리는 장작소리에 묻혀 밖으로 새어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 집안의 오랜 하녀인 행랑검엄은 박 씨의 처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안타까워하여 몰래 누룽지를 끓여다 주거나 따뜻한 물을 데워다 주며 위로를 건네곤 했습니다. 행랑검엄은 박 씨의 손을 잡고 마님, 너무 상심 마셔요. 언젠가는 도령님도 마님의 진심을 알아주실 날이 올 겁니다. 얼굴 뜯어먹고 사는 거 아니라고 옛말에도 있지 않습니까? 하며 다독였지만 박 씨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박 씨는 이미 자신의 운명을 예감하고 있는 듯 그 눈빛에는 체념과 함께 알 수 없는 결연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김도령의 횡포는 심해져 갔고 이제는 대놓고 첩을 들여야겠다는 이야기를 공론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집안의 돈을 가져다가 읍내의 여인에게 가져다 바치며 환심을 사려 했고 집안일은 뒷전인 채 며칠씩 집을 비우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박 씨가 정성껏 모아둔 곳간의 곡식들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지만 김 부자와 그의 아내는 아들의 길을 살려준다는 명목으로 이를 눈감아 주었습니다. 집안의 기운이 조금씩 탁해지고 있다는 것을 느낀 것은 오직 박 씨와 집안을 지키는 가신들 뿐이었습니다. 어느 밤 박 씨는 꿈속에서 집안의 대들보가 흔들리고 기와가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꿈을 꾸고는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습니다. 불길한 예감에 휩싸인 그녀는 새벽같이 일어나 정화수를 떠놓고 치성을 드리며 비록 제가 못나 남편에게 사랑받지는 못하나 이 집안만큼은 무탈하게 지켜주소서 라고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녀의 기도는 자신의 안위보다는 가문의 보존과 남편의 행복을 위한 것이었으나 하늘은 그녀에게 더 큰 시련을 준비하고 있는 듯 검은 구름이 마을 어귀로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김도령은 이제 박 씨를 어이곰보라고 부르며 하인보다 못한 취급을 했고 박 씨가 정성껏 지은 옷을 벗어던지며 냄새나는 옷은 입기도 싫다고 모욕을 주었습니다. 박 씨는 짓밟힌 옷을 주워들고 먼지를 털어내며 가슴속에 피멍이 드는 것을 느꼈지만 여전히 남편을 원망하지 않고 자신의 부족함만을 탓했습니다. 이러한 박 씨의 태도는 오히려 김도령의 화를 돋우어 그는 더욱 악독하게 아내를 괴롭히는 구실을 찾아내곤 했습니다. 마을에는 김부자네 며느리가 쫓겨날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고 사람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거들며 김부자 댁의 앞날을 걱정하거나 흥미로워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조강지쳐 버리고 잘되는 집안 못 봤다며 혀를 찾고 어떤 이들은 돈 많으면 처를 열어두는 것도 예사지하며 김도령을 두둔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소란 속에서도 박 씨는 흔들림 없이 아침이면 마당을 쓸고 저녁이면 불을 지피며 자신의 자리를 묵묵히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평화로워 보이던 김부자 댁의 겉모습 안쪽에서는 골물대로 골문 상처가 터질 준비를 하고 있었고, 박색이지만 복을 가득 품은 며느리 박 씨의 운명은 풍전등화와 같이 위태로워져만 갔습니다. 과연 박 씨의 지극한 정성이 하늘을 감동시켜 김도령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지, 아니면 어리석은 인간의 욕심이 굴러들어 온 복을 제 발로 차버리게 될지, 이야기는 점점 더 흥미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본시 갈대와 같아서 작은 바람에도 쉽게 흔들리는 법이라지만, 읍내 작골에 사는 기생 월향에게 넋을 빼앗긴 김도령의 마음은 마치 태풍을 만난 돛담배처럼 걷잡을 수 없이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월향이라는 여인은 눈꼬리가 살짝 치켜 올라가 요염한 자태를 뽐내고, 입술은 앵두를 머금은 듯 붉어 한 번 본 사내들은 오금을 저리며 맥을 못 추게 만드는 묘한 재주를 가진 여우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김도령은 집안에 있는 묵묵하고 투박한 아내 박 씨와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른 월향의 화려함에 눈이 멀어 집안의 귀한 비단이며 돈꾸러미를 몰래 빼내어 그녀의 치마폭에 가져다 바치는 일을 하루 일과처럼 여기게 되었습니다. 김도령이 읍내를 드나드는 횟수가 잦아질수록 김부자 댁의 곳간문은 헐거워졌고, 밤마다 월향의 비위를 맞추느라 집을 비우는 아들을 보며 김부자 내외는 혀를 차면서도 내심 못난 며느리보다는 번듯한 첩이라도 들여 손주라도 안겨주기를 바라는 흑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 박 씨가 정성껏 차려온 아침상을 받으면서도 국이 짜다, 밥이 질다 하며 괜한 트집을 잡기 일쑤였고, 박 씨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면 곰 같은 것이 말귀도 못 알아듣나 하며 면박을 주어 며느리의 길을 꺾어 놓으려 애를 썼습니다. 박 씨는 시어머니의 부당한 대우에도 그저 제 정성이 부족한 탓입니다 하고 물러나 부엌 뒤편에서 남몰래 눈물을 훔칠 뿐 누구에게도 하소연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김도령은 아예 월향을 집으로 데려와 살림을 차리겠다며 부모님 앞에 무릎을 꿇고 생떼를 쓰기 시작했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당당하고 뻔뻔한지 보는 이가 민망할 지경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그 못생긴 박색 며느리와 사느니 차라리 중이 되어 산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월향이를 받아주지 않으시면 저는 이 집에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고 굶어 죽을랍니다. 김도령의 철없는 협박에 김부자는 곤방대를 탁탁 털며 헛기침을 했고, 시어머니는 아들의 헬쑥해진 얼굴을 쓰다듬으며 오죽하면 네가 이러겠느냐, 알았다. 내 영감이 허락하지 않으면 나라도 나서서 들이마 하고 맞장구를 쳤습니다. 이 소식은 삽시간에 담장을 넘어 온 마을로 퍼져나갔고, 빨래터에 모인 아낙네들은 방망이질을 멈추고 김부자 댁의 어처구니 없는 처사에 대해 입방가를 찢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세상에, 복덩이 며느리를 두고 첩을 들인다니 김도령 그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구먼. 굴러들어온 복을 제 발로 차는 꼴이야. 마을의 촌장격인 칠성네 할머니는 혀를 끌끌 차며 조강지쳐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하면 그 집안 기둥뿌리가 썩는 법인데 김부자 영감도 노망이 났지. 그걸 허락하다니 하며 김부자 댁의 앞날을 걱정했습니다. 사람들은 박 씨가 겪을 수모를 생각하며 동정의 눈길을 보냈지만 힘없는 며느리의 편을 들어 대놓고 나서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집안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는 것을 가장 먼저 눈치챈 것은 이 집안에서 평생을 바쳐온 늙은 하녀 행난검엄이었는데, 그녀는 박 씨가 시집올 때부터 그녀의 진면목을 알아보고 친딸처럼 아껴온 터라 작금의 사태를 그냥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행난검엄은 야심한 시각. 김도령이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들어오는 것을 보고는 마당 한가운데 엎드려 읍소하며
앞길을 막아섰습니다. 도령님, 제발 고정하십시오. A씨마님은 비록 얼굴은 곱지 않으시나 이 집안의 곳간을 채우고 가문을 일으킨 복부인이십니다. 세 사람을 들이시는 것은 자유라지만 조강지처를 홀대하시면 천지신명이 노하십니다요. 김도령은 술기운에 눈이 벌게져 행랑거몸을 노려보며 발길질을 해대었고, 이 천한 것이 감히 주인네 일에 참견을 해 늙어서 망령이 들었으면 곱게 죽을 것이지 어디서 훈계질이야 하며 고래고래 고함을 질렀습니다. 행랑거몸은 바닥에 나뒹굴면서도 김도령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도령님, 제 눈에는 보입니다. 마님 주위에 서린 환한 기운이 이 집을 지탱하고 있습니다요. 그 기운이 떠나면 이 집은 빈 껍데기만 남습니다. 제발 통촉하여 주십시오. 하고 피를 토하듯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김도령은 행란거몸에 손을 뿌리치고 침을 퇴 뱉은 뒤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행란거몸은 흙바닥에 주저앉아 다가올 재앙을 예감한 듯 하염없이 가슴을 쳤습니다. 이윽고 읍내의 기생 월향이 김부자댁에 문지방을 넘는 날이 다가왔는데, 그녀는 마치 개선장군이라도 된 양가마를 타고 요란한 풍악을 울리며 마을 어귀에 들어섰습니다. 그녀가 가져온 짐 보따리에는 화려한 비단옷과 값비싼 장신구들이 가득했고, 그녀를 따르는 몸종들까지 거느리고 있어 그 위세가 대단했습니다. 김부자 내외는 아들이 좋아하는 여자라는 이유로 그녀를 반갑게 맞이했고, 안채에 가장 좋은 방을 내어주며 며느리 대접을 해주었습니다. 반면 원래 안채를 지키던 박씨는 뒷방 냄새나는 골방으로 밀려나게 되었고, 그녀가 쓰던 가구와 세간살이들은 마당 구석에 처박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월향은 집에 들어오자마자 집안의 기선을 제압하려는 듯 하인들을 부려대며 이것저것 트집을 잡기 시작했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그 꾀꼬리 같다는 김도령의 말과는 달리 날카롭고 표독스러워 듣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어머, 부엌이 왜 이렇게 지저분해요. 밥상머리에 냄새가 나서 밥을 못 먹겠네. 저 늙은 하녀는 당장 내치지 않고 뭐해요. 월향은 특히 행랑거몸을 눈엣 가시처럼 여겨 사사건건 괴롭혔고, 심지어 박씨가 정성껏 담가놓은 장독대를 가리키며 촌스럽게 저런 건 왜 마당에 늘어놓았대, 싹 다 치워버리고 꽃밭이나 만들죠 하며 철없는 소리를 해댔습니다. 박씨는 자신의 손때가 묻은 살림살이들이 천대받고 자신이 섬기던 가신들이 모욕을 당하는 것을 보며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으나 여전히 입을 꾹 다문 채 묵묵히 자신의 할 일을 할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뒷방으로 밀려난 후에도 새벽같이 일어나 정화수를 떠놓고 새로운 분이 도령님을 잘 보필하여 이 집안이 더욱 번창하게 해주소서 하고 비는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질투나 원망보다는 자신이 부족하여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는 자책감과 집안의 안위를 걱정하는 마음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은 그녀의 기도를 듣고 있는지 아니면 외면하고 있는지 알 수 없을 만큼 무심하게도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날씨가 계속되었습니다. 월향이 들어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집안에는 묘한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는데, 가장 먼저 반응을 보인 것은 부엌의 조왕신이었습니다. 박씨가 불을 지필 때는 활활 타오르며 따뜻한 온기를 내뿜던 아궁이가, 월향이 시키는 하녀들이 불을 지피려 하면 영이만 맵게 피어오르고 불씨가 자꾸 꺼지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밥을 지으면 서리거나 타기 일쑤였고, 국을 끓이면 이상하게 쉰내가 나거나 쓴맛이 돌아 식구들이 수저를 놓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김도령은 일하는 것들이 게을러서 그렇다며 하녀들을 매질했지만, 하녀들은 아무리 해도 불이 붙지 않는 걸 어떡합니까요? 하며
억울해했습니다. 또한 곡간의 곡식들이 쥐도 새도 모르게 줄어들기 시작했는데 쥐구멍 하나 없는 튼튼한 곡간임에도 불구하고 쌀가마니가 헐거워지고 콩자루가 터져 있는 일이 종종 발견되었습니다. 박 씨가 관리할 때는 윤기가 흐르던 쌀알들이 월향이 들어온 후로는 왠지 모르게 푸석푸석해지고 밥맛이 떨어져 김 부자는 식사 때마다 쌀이 왜 이리 퍼석거리느냐, 새로 찧어온 쌀이 맞느냐 하며 타박을 놓았습니다. 월향은 제가 관리하는데 그럴 리가 있나요? 아마 저 곰보 여자가 몰래 훔쳐먹었나 보죠. 하며 죄 없는 박 씨에게 누명을 씌우려 들었습니다. 김도령은 월향의 말만 철석같이 믿고 박 씨가 머무는 골방으로 뛰어들어가 행패를 부렸는데 네가 감히 내 사랑 월향이를 음해하려고 곡식에 손을 대 당장 짐 싸서 나가라. 하며 박 씨의 얼마 없는 옷가지들을 마당으로 집어 던졌습니다. 박 씨는 마당에 흩어진 옷가지들을 주워 담으며 서방님, 저는 맹세코 그런 적이 없습니다. 곡식은 집안의 생명과 같은 것인데 어찌 제가 함부로 하겠습니까? 하고 눈물로 호소했지만 김도령의 귀에는 소귀에 경일기나 다름없었습니다. 김도령은 오히려 박 씨의 뺨을 올려붙이며 듣기 싫다, 내 눈앞에서 사라지는 게 나를 돕는 것이다 라고 매몰차게 쏘아붙였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시어머니조차 며느리가 불쌍하다는 생각보다는 아들의 성화에 못 이겨 그래, 얘야, 당분간 친정에라도 가 있거라. 꼴이 이게 뭐냐 하며 은근슬쩍 며느리를 내칠 구실을 찾았습니다. 박 씨는 시어머니의 말에 더욱 큰 절망감을 느꼈는데 그녀에게는 돌아갈 친정도 이미 병들고 가난하여 자신이 짐이 될 뿐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갈 곳 없는 신세가 된 박 씨는 마당 한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서러운 울음을 삼켰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누렁이 개마저 꼬리를 내리고 슬픈 눈으로 낑낑거렸습니다. 월향은 박 씨가 공영에 처한 것을 고소해하며 더욱 기세등등하게 김도령을 조종했는데 그녀는 김도령에게 저 여자가 이 집에 붙어있는 한 오라버니가 하는 일이 잘 풀리지 않을 거예요. 굿이라도 해서 액을 쫓아내야 해요. 라고 부추겼습니다. 미신을 잘 믿는 김도령은 즉시 무당을 불러 구판을 벌이기로 했는데 이는 집안의 신성한 기운을 모독하는 행위였음을 그는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집안을 지키던 가신들은 요란한 징소리와 꽹과리 소리에 놀라 하나둘씩 자리를 뜨거나 깊은 곳으로 숨어버렸고 집안에는 음산한 기운만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무당이 작두를 타고 춤을 추며 이 집에 낀 살을 풀어내려면 저 못생긴 여인을 내쫓아야 한다. 고 공수 무당이 신의 말을 전하는 것들을 내리자 김도령과 시부모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 씨는 구판이 벌어지는 동안 부엌구석에 숨어 조왕신에게 제발 노여움을 푸시고 이 집안을 지켜주세요 라고 빌었지만 이미 조왕신의 온기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굿이 끝나고 무당이 돌아간 뒤 김부자 댁의 마당에는 을씨년스러운 바람만이 윙윙거렸고 까마귀 떼가 지붕 위에 앉아 기분 나쁜 울음소리를 내며 불길함을 더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김부자 댁에서 들려오는 굿소리를 듣고 이제 저 집은 끝장이 났구나. 복을 쫓아내려고 굿까지 하다니 미치지 않고서야 하며 혀를 찼습니다. 칠성네 할머니는 지팡이를 짚고 김부자 댁 대문 앞을 지나며 쯧쯧 빈 깡통이 요란하다더니 이제 곧 쪽박 찰 일만 남았구려 하고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김도령과 월향은 굿을 했으니 이제 모든 일이 술술 풀릴 것이라고 믿고 그날 밤 거하게 술상을 차려 자축하는 잔치를 벌였습니다. 술에 취한 그들의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 밤하늘로 퍼져나갔지만
그 웃음소리는 어딘지 모르게 공허하고 위태롭게 들렸습니다. 행랑검엄은 다음 날 아침 일찍 박 씨를 찾아와 주름진 손으로 작은 보따리를 건네며 속삭였습니다. 마님, 이 안에 볶은 콩과 말린 나물을 조금 넣었습니다. 혹여나 쫓겨나시더라도 굶지는 마셔야지요. 그리고 이것은 제가 평생 모은 엽전 몇 잎이니 비상시에 쓰십시오. 박 씨는 행란검엄의 정성에 감동하여 눈물을 흘리며 고맙네. 자네 마음은 내 평생 잊지 않겠네. 하지만 나는 아직 이 집을 떠날 수 없네. 내가 나가면 정말로 큰일이 닥칠 것만 같아서 말이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떠나는 순간 닥쳐올 재앙을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있었기에 마지막까지 버티며 집안을 지키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김도령의 인내심은 바닥이 났고 그는 마침내 박 씨를 강제로 끌어낼 날짜를 못 박았습니다. 사흘 뒤 날이 밝는 대로 짐을 싸서 나가라. 다시는 내 눈에 띄지 않게 아주 멀리 가버려. 김도령의 솥을 퍼런 호통에 박 씨는 더 이상 버틸 힘을 잃고 맥없이 주저앉았습니다. 사흘이라는 시간은 그녀에게 주어진 마지막 유예 기간이었고 그녀는 이 짧은 시간 동안 자신이 할 수 있는 마지막 도리를 다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집안에 닥칠 화를 조금이라도 줄여달라고 신령님들께 비는 것이었습니다. 사흘 동안 박 씨는 식음을 전폐하고 장독대와 부엌, 곳간을 돌며 눈물로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녀의 기도는 너무나 간절하여 지나가던 개미조차 발걸음을 멈출 정도였으나 김도령과 월향은 그런 그녀를 보며 마지막 발악을 하는구나 하고 비웃을 뿐이었습니다. 월향은 박 씨가 아끼던 장독 하나를 일부러 깨뜨리며 어머, 실수를 했네. 어차피 낡은 독이라 버리려고 했으니 상관없죠. 하며 박 씨의 속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깨진 독조각을 주워 담는 박 씨의 손에서 붉은 피가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아픔을 느낄 겨를도 없이 깨진 독을 안고 흐느꼈습니다. 독이 깨진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집안의 운명이 깨지고 있다는 명백한 징조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박 씨가 떠날 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고 김부자 댁의 하늘에는 먹구름이 잔뜩 끼어 금방이라도 비가 쏟아질 듯 찌푸리고 있었습니다. 바람은 더욱 거세져 마당의 나무들이 윙윙 소리를 내며 흔들렸고 집안의 문풍지들이 파르르 떨며 기이한 소리를 내었습니다. 마치 집 자체가 박 씨와의 이별을 슬퍼하며 울부짖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욕망에 눈이 먼 사람들은 이 자연의 경고를 듣지 못하고 내일이면 눈의 가시 같은 박색 며느리가 사라진다는 사실에만 들떠 있었습니다. 과연 박 씨가 대문을 나서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리석은 인간들이 감당해야 할 대가가 얼마나 혹독할지, 운명의 수레바퀴는 가차없이 굴러가고 있었습니다. 운명의 날을 하루 앞둔 김부자 댁의 아침은 여느 때와 달리 무겁고 습한 공기로 가라앉아 있어 마당을 쓰는 하인들의 빚을 소리마저 둔탁하게 들려왔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은 잿빛 구름으로 뒤덮여 있었고 어디선가 불어오는 바람에서는 비릿한 흙냄새와 함께 알 수 없는 썩은 내가 실려와 사람들의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집안의 활기를 담당하던 닭들은 회를 치며 울지 않고 구석에 모여 웅크리고만 있었으며 평소 사람을 잘 따르던 누렁이조차 꼬리를 다리 사이로 감추고 마루 밑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기이한 정적은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기 전에 고요함처럼 집안 식구들의 숨통을 서서히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부엌에서는 아침 준비가 한창이었으나 묘하게도 밥 짓는 구수한 냄새 대신 매캐한 연기와 탄내가 진동하여 안채까지 흘러들었습니다. 월향이 데려온 몸종들이 아궁이에 불을 붙이려 안간힘을 썼지만
젖은 장작처럼 불은 붙지 않고 연기만 피어올라 눈물 콧물을 쏙 빼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평소 박 씨가 부엌을 맡았을 때는 마른 장작이 탁탁거리며 경쾌하게 타올랐으나 주인이 바뀐 것을 아궁이 신인 조왕신이 먼저 알아채고 노여움을 표하는 듯 했습니다. 행난검엄이 답답한 마음에 비켜보게 내가 함세 하고 나섰지만 월향의 몸종들은 마님이 헌 사람은 부엌에 들이지 말라 하셨다 며 행난검엄을 거칠게 밀어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지어진 밥상을 받아든 김 부자는 숟가락을 들자마자 인상을 찌푸리며 밥그릇을 내려놓았는데 쌀밥의 색깔이 하얗지 않고 거무튀튀한 데다 씹을수록 모래알 같은 것이 씹혔기 때문입니다. 아니, 쌀을 씻긴 한 개냐밥에서 왜 흙냄새가 나고 돌이 씹혀? 김 부자의 호통에 월향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어머님, 아버님, 저 곰보 며느리가 나가기 전에 심통을 부려 쌀독에 흙을 뿌려놓은 게 분명해요. 그렇지 않고서야 햅쌀이 이럴 리가 있나요? 라며 또다시 박 씨를 모함했습니다. 사실은 월향이 쌀을 제대로 씻지도 않고 물만 대충 부어 밥을 지으라 시켰기 때문이었으나 그녀는 자신의 게으름을 남의 탓으로 돌리는데 선수였습니다. 방 안에서 이 소리를 듣고 있던 박 씨는 억울함에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으나 이제 와서 변명을 늘어놓은들 누구 하나 믿어줄 리 없음을 알기에 그저 입술을 깨물며 침묵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이 머물던 뒷방을 정리하기 시작했는데 벽에 걸린 낡은 옷가지와 바닥에 깔린 호티브를 개면서 솟구치는 눈물을 참아내야 했습니다. 이 방은 비록 춥고 어두웠으나 그녀가 시집와서 남편을 기다리며 수많은 밤을 지새운 곳이기에 손때 묻은 문고리 하나에도 애틋한 정이 서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걸레를 가져와 방바닥을 윤이 나도록 닦으며 다음 사람이 들어오더라도 편안히 지내게 해주소서라고 속으로 빌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집안의 우물물마저 말썽을 부리기 시작했는데 물을 길어 올리는 두레방마다 맑은 물 대신 누런 흙탕물이 담겨 올라오는 궤변이 일어났습니다. 하인들이 아무리 물을 퍼내고 다시 길어도 결과는 마찬가지였고 급기야 우물 안에서 웅궁거리는 기괴한 울림소리까지 들려와 모두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마을에서 물맛 좋기로 소문난 김부자댁. 우물이 하루아침에 못쓰게 되자 김도령은 재수가 없으려니 별일이 다 생긴다며 우물가에 침을 뱉고는 하인들에게 내게 가서 물을 길어오라고 닥달했습니다. 이는 집터의 수맥을 관장하는 용신이 집을 버리고 떠나고 있음을 알리는 명백한 신호였으나 탐욕에 눈이 먼 주인들은 그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한편 월향은 박 씨가 나가기도 전에 집안의 실권을 장악하기 위해 안방마님 행세를 하며 곡간 열쇠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에게 어머님 이제 늙으셨으니 편히 쉬셔야죠. 제가 곡간 열쇠를 맡아 알뜰살뜰 살림을 불려보겠습니다. 라고 곰살맞게 말하며 아양을 떨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 박 씨에게는 그토록 내어주지 않으려 했던 열쇠 꾸러미를 월향의 달콤한 말에 홀려 덥석 내어주고 말았습니다. 열쇠를 받아든 월향의 눈빛이 탐욕스럽게 번들거렸고 그녀는 그 길로 곡간으로 달려가 문을 활짝 열어젖히고는 쌓여있는 재물들을 보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박 씨는 마당 한 구석에서 월향이 곡간을 제집 드나들듯 하며 비다니며 꿀단지를 꺼내 자기 방으로 나르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 물건들은 박 씨가 땀 흘려 농사지은 콩을 팔아 장만하고 밤새 배를 짜서 마련한 귀한 것들이었으나 이제는 주인 아닌 사람의 손에 넘어가 허망하게 낭비될 운명에 처한 것이었습니다. 박 씨는 안타까운 마음에 저 귀한 것들을 하고 작게 탄식했지만 그녀에게는 이제 그것을 지킬 힘도
권리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집안의 재물이 물 새듯 빠져나가는 소리가 들리는 듯하여 그녀의 마음은 타들어갔습니다. 해 질 무렵 외양간에서 키우던 어미소가 구슬프게 울어대며 여물을 거부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그 눈에서 닭똥 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것을 행랑검엄이 목격했습니다. 짐승도 집안의 운명이 닿은 것을 알고 슬퍼하는 것인데 사람들은 그저 소가 병이 났나 보다 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행랑검엄은 소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물인 너도 아는 것을 만물의 영장이라는 사람들이 모르니 통탄할 노릇이구나 하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소는 박 씨가 시집 올 때 친정에서 데려온 송아지가 자란 것으로 박 씨와는 남다른 교감을 나누던 가축이었기에 그 슬픔은 더욱 깊어 보였습니다. 김도령은 친구들을 불러 모아 송별회 아닌 송별회를 연답시고 술판을 벌였는데 알터니가 빠지는 것처럼 시원하다. 내일이면 내 인생에 봄날이 오는 거야. 라며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는 술에 취해 박 씨가 있는 뒷방 쪽을 향해 어이, 짐은 다 쌌냐? 내일 해 뜨자마자 사라져야 한다. 민기적거렸다간 내 손의 뼈도 못 추릴 줄 알아라. 하고 폭언을 퍼부었습니다. 방 안에 있던 박 씨는 그 소리를 들으며 마지막으로 남편의 옷을 개어 단정하게 놓아두었는데 비록 자신을 버린 남편이지만 그가 입을 옷만큼은 구겨지지 않기를 바라는 아내로서의 마지막 도리였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집안의 공기는 더욱 차가워졌고 어디선가 부엉이가 날아와 지붕 용마루에 앉아 부엉부엉 하고 기분 나쁘게 울어댔습니다. 옛 어른들은 부엉이가 집을 향해 울면 초상이 나거나 집안이 망한다고 하여 불길하게 여겼는데 시어머니는 재수없게 저 새가 왜 저기 앉아있어 돌 던져서 쫓아버려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인들이 돌을 던져도 부엉이는 꿈쩍도 하지 않고 오히려 노란 눈을 번뜩이며 집안을 내려다보고 있어 보는 이들로 하여금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이 집안의 몰락을 지켜보러 온 저승사자의 눈빛과도 같았습니다. 모두가 잠든 야심한 시각, 박 씨는 조용히 문을 열고 나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미리 준비해둔 정화수를 떠서 조왕신이 모셔진 아궁이 위에 올려놓고 절을 올렸습니다. 조왕님, 그동안 부족한 저를 도와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저는 비록 떠나지만 부디 남은 식구들이 굶지 않게 불씨를 지켜주시고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게 해주소서. 그녀의 기도는 자신의 원한을 갚아달라는 저주가 아니라 끝까지 집안을 걱정하는 축복이었기에 더욱 애절하고 슬펐습니다. 그녀의 눈물이 바닥에 떨어져 흙을 적셨고 아궁이 속에 꺼져가던 불씨가 잠시 타오르다 사그라들었습니다. 박 씨는 부엌을 나와 장독대로 발걸음을 옮겼는데 달빛 아래 비친 장독들은 마치 오랜 친구처럼 그녀를 반겨주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장독 하나하나를 어루만지며 작별 인사를 건넸습니다. 고추장아, 잘 익어라. 된장아, 변하지 말거라. 우리 서방님 입맛 없을 때 너희들이 입맛을 돋워주어야 한다. 그녀의 손길이 닿는 독들은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도 따뜻한 온기를 머금고 있었으나 이제 그녀가 떠나면 그 온기마저 사라질 것임을 독들도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장독대 주변을 맴돌던 바람이 그녀의 옷자락을 붙잡으며 가지 말라고 애원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 갑자기 장독대 구석에 있던 큰 간장 독이 쩍 하는 소리를 내며 금이 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가 건드린 것도 아닌데 튼튼하던 독이 스스로 갈라진 것입니다. 박 씨는 깜짝 놀라 독을 살펴보았으나 이미 독 안의 간장이 금간 틈으로 흘러내려 바닥을 검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집안의 맛을 책임지는 장맛이 변하거나 장독이 깨지는 것은 집안의 운세가 기울었다는 가장 확실한 징조였습니다.
박 씨는 털썩 주저앉아 아이고 터주신이시여 어찌하여 벌써 떠나시나이까 하며 흐느꼈지만 깨진 독은 다시 붙을 수 없었고 흘러내린 간장은 주워 담을 수 없었습니다. 박 씨는 마지막으로 자신이 기르던 텃밭으로 가보았는데 낮까지만 해도 싱싱하던 배추와 무들이 하룻밤 사이에 시들시들해져 잎을 축 늘어뜨리고 있었습니다. 땅의 기운이 박 씨와의 이별을 고하며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시든 배추를 쓰다듬으며 미안하다. 주인이 못나서 너희들까지 고생을 시키는구나. 부디 다음 주인을 만나면 잘 자라주려무나 하고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흙이 묻어 있었지만 그 흙조차 그녀를 떠나보내기 싫어 손에 달라붙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날이 밝아오기 직전 가장 어둡고 추운 시간인 새벽녘이 되자 박 씨는 자신의 작은 보따리를 챙겨 들고 방을 나섰습니다. 보따리 안에는 행랑거멈이 준 콩주머니와 낡은 옷 두어 벌, 그리고 시집 올 때 어머니가 물려준 은비녀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그녀가 10년 넘게 이 집안을 일으키며 모은 재산은 고스란히 남겨둔 채 빈손이나 다름없는 모습으로 나서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살던 방문을 조용히 닫고 문고리를 잡은 채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차마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이었지만 이제는 떠나야 할 시간이 되었음을 알리는 첫 딸의 울음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박 씨는 안채 쪽을 향해 큰 절을 올렸습니다. 비록 자신을 내치고 멸시한 시부모와 남편이었지만 한때는 가족의 연을 맺었던 이들에게 올리는 마지막 하직 인사였습니다. 부디 만수무강하시고 부귀영화 누리소서. 그녀의 절은 정갈하고 흐트러짐이 없었으나 그 모습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비장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들었을 때 안채의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아무런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차가운 새벽바람만이 그녀의 뺨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대문 앞에는 늙은 하인 행랑거멈이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박 씨의 손을 잡고 놓아주지 않으며 마님, 가시다가 힘들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제가 밤에 몰래라도 밥을 나르겠습니다. 하며 오열했습니다. 박 씨는 행랑거멈의 등을 토닥이며 고맙네. 자네 덕분에 그나마 따뜻했네. 몸 조심하고 건강하게 지내게. 라며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두 사람의 이별은 마치 모녀의 이별처럼 애틋하여 지켜보는 이가 있었다면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박 씨가 대문을 향해 걸어가자 닫혀있던 대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스스로 열리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바람이 불지 않았음에도 문이 열린 것은 집안의 신들이 박 씨가 나가는 길을 배웅하기 위해 문을 열어준 것 같기도 했고 아니면 복이 나가는 길을 막을 수 없어 활짝 열어버린 것 같기도 했습니다. 박 씨는 열린 문 밖으로 펼쳐진 길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 길은 험하고 고단할지 모르나 더 이상 멸시와 구박은 없는 자유로운 길이었습니다. 이제 박 씨의 발이 문지방을 넘으려는 찰나 하늘에서 우르릉 쾅 하는 천둥 소리가 마른 하늘에 날벼락처럼 떨어졌습니다. 비 한 방울 오지 않는 맑은 새벽에 친 천둥 소리에 김부자 댁 식구들은 모두 잠에서 깨어 벌벌 떨었으나 박 씨는 놀라지 않고 담담하게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억울함을 하늘이 대신 외쳐주는 소리이자 김부자 댁에 닥칠 재앙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김도령은 천둥 소리에 놀라 이불을 뒤집었으며 무슨 날벼락이냐 소리쳤고 월향은 재수없게 아침부터 하며 투덜거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머리 위로 들이운 그림자가 얼마나 짙은지 그리고 방금 대문을 나선 여인이 단순한 며느리가 아니라
이 집안을 지탱하던 거대한 기둥이었다는 사실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박 씨의 뒷모습이 새벽 안개 속으로 사라짐과 동시에 김부자 댁의 담장 안에는 싸늘한 냉기만이 가득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무너져 내릴 시간뿐이었습니다. 박 씨 부인이 정든 집을 뒤로하고 대문을 나서는 순간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회오리 바람이 몰아쳐 마당에 쌓여있던 낙엽들을 허공으로 흩뿌렸습니다. 그 바람은 여느 때 부는 산들바람이 아니라 살을 애는 듯한 칼바람이었는데 마당에 서 있던 고목나무 가지가 우지끈하고 부러질 만큼 기세가 흉흉했습니다. 대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천지를 진동했고 그 소리에 놀란 김부자 댁의 개들이 일제히 허공을 향해 지저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사람이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이 집안을 지키던 복과 덕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소리였으나 방 안에서 단잠에 빠져있던 김도령과 월향은 그저 바람이 거센 탓이려니 하고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었었습니다. 날이 밝아 아침 해가 떴으나 김부자 댁의 하늘만은 여전히 잿빛 구름에 가려져 있어 마치 해가 뜨기를 거부하는 듯 어둑어둑했습니다. 김도령은 느지막이 일어나 기지개를 켜며 알터니가 빠졌으니 이제 내 세상이다 라고 외치며 방문을 열었으나 그의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을씨년스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마당은 간밤의 바람에 날아온 쓰레기와 먼지로 난장판이 되어 있었고 하인들은 서로 눈치만 보며 빗자루를 들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김도령이 이놈들아 마당 안 쓸고 뭐 하느냐 라고 호통을 쳤지만 하인들의 표정에는 예전과 같은 주인을 향한 존경심이나 두려움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침상을 차려오라는 김부자의 성화에 부엌에서는 요란한 그릇 깨지는 소리와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월향이 시킨 몸종들이 밥을 짓다가 솥뚜껑을 솥 안으로 빠뜨리는가 하면 국을 끓이다가 솥을 엎어버려 뜨거운 국물이 바닥에 흥건하게 퍼진 것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올라온 아침상은 참으로 볼품이 없었는데 밥은 반쯤 서리고 생쌀이나 다름없었고 국은 맹물에 소금만 탄 듯 밍밍하여 도저히 목구멍으로 넘길 수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김부자가 숟가락을 집어던지며 이걸 밥이라고 가져왔느냐, 내 며느리가 끓인 국맛의 반이반도 못 따라가는구나 하고 역정을 내자 월향은 입을 삐죽거리며 어머님, 아버님도 참 새 사람이 들어왔으면 입맛도 바꾸셔야죠 라며 말대꾸를 했습니다. 그날부터 집안에는 기이한 일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가장 먼저 곳간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밤만 되면 사각사각 무언가를 갉아먹는 소리가 요란하여 가보니 얼음 팔뚝만 한 쥐들이 때를 지어 나타나 쌀가마니를 뚫고 곡식을 먹어 치우고 있었습니다. 하인들이 몽둥이를 들고 쫓으려 하면 쥐들은 사람을 비웃듯 도망치지도 않고 오히려 이빨을 드러내며 대들기까지 하여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곳간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만에 쌀가마니 수십 개가 터져 나갔고 바닥에 흩어진 쌀알들은 썩어 들어가 악취를 풍겼습니다. 박 씨가 애지중지 기르던 가축들도 하나둘씩 시름시름 앓거나 죽어나갔는데 외양간의 소는 여물을 줘도 먹지 않고 눈물만 흘리다가 며칠 뒤 싸늘한 죽음으로 발견되었습니다. 닭장 안의 닭들은 알을 낳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서로 부리로 쪼아대며 싸우다가 피투성이가 되어 죽어갔습니다. 김도령은 이게 다 재수가 없어서 그렇다 며 죽은 소를 내다 팔라고 했지만 마을의 푸죽간 주인조차 이 소는 병들어 죽은 것이라 고기를 쓸 수 없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집안의 재산이나 다름없는 가축들이 죽어나가자 김부자의 얼굴에는 근심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으나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월향은 집안이 기울어가는 와중에도 자신의 치장을 위해 돈을 물쓰듯 썼는데 읍내의 비단 장수와 박물 장수를 불러들여 값비싼 옷감과 놀이개를 사들이느라 곳간의 엽전 꾸러미가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얘야, 지금 집안 꼴이 말이 아닌데 좀 아껴 써야 하지 않겠니? 하고 조심스럽게 타일렀으나 월향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어머님, 남자가 밖에서 길을 펴려면 여자가 잘 꾸미고 있어야 하는 법이에요. 이 정도도 못해주면서 무슨 부자라고 유세를 떠세요. 라며 오히려 면박을 주었습니다. 기가 막힌 시어머니는 뒷목을 잡고 쓰러질 뻔했으나 아들인 김 도령조차 월향의 편을 들며 어머니 좀스럽게 왜 그러세요? 월향이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두세요. 라고 거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월향의 본색은 더욱 드러났는데 그녀는 집안 살림에는 손도 대지 않고 낮이면 낮잠을 자고 밤이면 술판을 벌여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녀가 데려온 친구들과 기생들이 안채를 점령하고 춤을 추며 노래를 부르는 통에 조상님들의 위패를 모신 사당 앞까지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행랑거멈이 이를 보다 못해 이러시면 조상님들이 노하십니다. 하고 말렸지만 월향은 행랑거멈의 뺨을 때리며 재수없는 늙은이는 썩 꺼져라 하고 내쫓아 버렸습니다. 평생 이 집을 위해 헌신했던 행랑거멈마저 쫓겨나자 집안에는 바른 말을 할 사람이 단 한 명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읍내에서 험상궂게 생긴 사내들이 김부자댁 대문을 부술 듯 두드리며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김도령이 월향에게 빠져 기방의 외상으로 달아놓은 술값과 도박빚을 받으러 온 빚쟁이들이었습니다. 김도령은 내가 누군지 알고 감히 행패냐 라며 큰 소리를 쳤지만 사내들은 문서 한 장을 들이밀었습니다. 그곳에는 김도령이 술에 취해 찍은 손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고 담보로는 이 집과 논밭이 잡혀 있었습니다. 김 부자는 그 문서를 보고 거품을 물고 기절했고 집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빚쟁이들은 집안의 집기들을 닥치는 대로 압류하겠다며 딱지를 붙이기 시작했고 고가구와 병풍들이 거칠게 다루어져 깨지거나 부서졌습니다. 월향은 이 광경을 보고 겁을 먹기는커녕 자신의 방으로 몰래 들어가 폐물함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이 집안이 가망이 없음을 눈치채고 챙길 수 있는 것을 챙겨 도망칠 궁리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김도령이 빚쟁이들에게 멱살을 잡혀 흔들리는 동안 월향은 뒷문을 통해 슬금슬금 빠져나가려 했으나 마침 뒷간을 다녀오던 하인에게 들키고 말았습니다. 마님, 어디 가십니까? 도령님이 저렇게 공영에 처하셨는데. 하인의 말에 월향은 표정이 싹 바뀌며 독서를 퍼부었습니다. 비켜라, 이 망해가는 집에 내가 왜 같이 죽어야 하느냐. 나는 내 갈 길 갈 테니 너희도 살 길 찾아라. 그녀는 하인을 밀치고 어둠 속으로 도망쳤고 그녀가 품에 안고 간 폐물함에는 김부자댁 며느리에게 대대로 내려오던 귀한 보석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인이 급히 안채로 달려가 이 사실을 알렸을 때 김도령은 믿었던 도끼에 발등을 찍힌 듯 멍한 표정으로 주저앉아 월향이가 그럴 리 없다. 그럴 리 없어 라고 중얼거릴 뿐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날 밤 누군가 부엌 아궁이에 불을 제대로 끄지 않은 탓에 불씨가 바람에 날려 장작더미에 옮겨붙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불길은 삽시간에 메마른 초가지붕으로 옮겨붙었고 거센 바람을 타고 안채와 사랑채로 번져나갔습니다. 불이야 하인들이 물을 길어 나르며 불을 끄려 했지만 우물물은 이미 말라버려 퍼낼 물조차 없었습니다. 붉은 화마는 마치 굶주린 짐승처럼
집어삼킬 듯이 기와집을 덮쳤고, 대대로 내려오던 김 부자 댁의 위용은 불길 속에서 허무하게 타들어갔습니다. 김 부자와 시어머니는 하인들의 부축을 받아 겨우 몸만 빠져나왔고, 김도령은 불타는 집을 바라보며 넋이 나간 사람처럼 서 있었습니다. 불길은 밤새도록 타올라 하늘을 붉게 물들였고, 마을 사람들은 잠에서 깨어 이 기가 막힌 광경을 구경하러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불타는 기와집을 보며 저것 봐, 조강지쳐 쫓아내더니 꼴 좋게 됐다. 복이 나가니 화가 들어온 게야. 인과응보지, 인과응보 하며 혀를 찼습니다.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김도령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으나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불이 꺼진 다음 날 아침, 화려했던 김부자 댁은 검게 그을린 기둥과 잿더미만 남긴 폐허로 변해버렸습니다. 곡간에 쌓여있던 곡식들은 모두 타버려 숫덩이가 되었고, 장독대는 깨져서 쓸만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김부자 내외는 잿더미 위에 주저앉아 아이고 내 팔자야, 조상님들 뵐 면목이 없구나 하며 통곡을 했고, 김도령은 얼굴에 검댕을 묻힌 채 멍하니 하늘만 올려다보았습니다. 그의 곁에는 그토록 사랑한다던 월향도 없었고 아부를 떨던 친구들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김도령의 머릿속에는 쫓겨난 아내 박씨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묵묵히 집안일을 하며 자신을 챙겨주던 투박한 손길, 자신이 술에 취해 들어오면 꿀물을 타주던 못생긴 얼굴, 그리고 자신이 구박할 때마다 슬픈 눈으로 바라보던 그 눈빛이 사무치게 그리워졌습니다. 내가 미쳤지. 내가 도깨비에 홀렸던 거야. 복덩이를 제 발로 차버리고 돌덩이를 끌어안고 살았구나. 김도령은 땅을 치며 후회했지만 떠나간 버스는 돌아오지 않고 엎질러진 물은 주워 담을 수 없는 법이었습니다. 마을 촌장 칠성내 할머니가 다가와 지팡이로 김도령의 어깨를 툭툭 치며 말했습니다. 젊은 양반, 이제야 정신이 좀 드는가? 자네 처가 나갈 때 이 집 복도 같이 나갔네. 자네가 그토록 싫어하던 그 곰보 얼굴이 실은 이 집을 지키던 문지기였던 게야. 김도령은 할머니의 말에 고개를 들 수 없어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할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어찌 살아야 합니까? 그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떨렸으나 들어주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김부자 댁의 몰락은 그야말로 순식간이었습니다. 빚쟁이들은 남은 땅마저 모두 가져가 버렸고, 김부자 가족은 하루아침에 길바닥에 나앉는 거지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당장 먹을 끼니조차 없어 마을 사람들에게 구걸을 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는데, 예전에 그들이 떵떵거리며 살 때 무시당했던 마을 사람들은 냉담하게 그들을 외면했습니다. 부자가 망해도 3년은 간다더니 저 집은 덕을 베풀지 않아 3일도 못 가는구먼. 사람들의 비웃음 소리가 김도령의 귀에 쟁쟁하게 울렸습니다. 한편 잿더미 속에서 기이한 일이 발견되었는데, 안채가 다 타버린 와중에도 박씨가 머물던 뒷방 구석에 작은 다락만은 불길이 닿지 않고 멀쩡하게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락 안에는 박씨가 시집올 때 가져와 몰래 보관해두었던 메주 몇 덩이와 씨앗 주머니가 그 흐름 하나 없이 깨끗하게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박씨 부인의 정성이 불길도 막아낸 것이라며 감탄했고, 김도령은 그 메주 덩어리를 끌어안고 여보, 여보 하며 뒤늦은 참회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김도령은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늙고 병든 부모를 모시고 살아가려면 어디 가서 품팔이라도 해야 했으나 평생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살아온 그에게 일을 시켜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결국 다 타버린 집터를 떠나 정처 없이 길을 떠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는 몰랐으나
발길 닿는 대로 가다 보면 혹시라도 아내 박 씨를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신락 같은 희망 하나만을 품고서 말입니다. 그의 등에는 병든 아버지가 엎혀 있었고 뒤에는 다리를 저는 어머니가 따르고 있었습니다. 화려했던 김부자 댁 때문에는 이제 거미줄만이 무성하게 쳐져 있었고 바람이 불 때마다 끼익끼익 하는 소리가 마치 귀신의 울음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앞을 지날 때마다 사람은 겉모습보다 마음을 봐야 한다는 교훈을 되새기며 아이들에게 김도령의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이렇게 한 집안의 흥망성쇠가 한 여인의 존재 여부에 따라 결정되었다는 사실은 온 고을에 전설처럼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빈털터리가 된 김도령의 발걸음은 운명의 장난처럼 박 씨가 자리 잡은 곳을 향해 조금씩, 아주 조금씩 다가가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과연 김도령은 박 씨를 다시 만날 수 있을지, 그리고 박 씨는 쫄딱 망해버린 남편을 다시 받아줄지, 아니면 그녀만의 새로운 행복을 찾았을지, 이제 마지막 결말만을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바람은 김도령의 등을 떠밀며 그가 가야 할 길을 재촉하고 있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산천초목이 푸른 옷을 갈아입고 꽃들이 앞다투어 피어나는 봄이 돌아왔지만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어 정처 없이 떠도는 김도령 가족에게는 여전히 뼛속까지 시린 겨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김부자 내외와 김도령은 낡아빠진 벗 한 벌에 의지한 채 이 마을 저 마을을 기웃거리며 밥 한 술을 구걸하는 처량한 신세가 되었는데 예전에 떵떵거리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고 굶주림과 병매에 시달려 몰골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지나갈 때마다 마을의 개들이 사납게 지저대고 아이들은 돌을 던지며 망한 부자놈들 지나간다 하고 놀려대니 김도령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 수 없어 땅만 보고 걸어야 했습니다. 그의 발은 부르터서 피고름이 잡혔고 고운 손은 거친 흙대가 껴서 영락없는 거지 발사계가 되었으니 이것이 바로 인과응보의 표본이라 할 만했습니다. 김도령은 밤마다 추운 처마 밑이나 다리 아래서 새우잠을 자면서 지난날의 과오를 뼈저리게 후회했는데 꿈속에서조차 아내 박 씨의 헌신적인 모습과 월향의 비웃음이 교차하며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는 배가 고파 산나물을 뜯어 먹으려 해도 무엇이 독초이고 무엇이 먹을 것인지조차 구별하지 못해 배탈이 나기 일쑤였고 그럴 때마다 따뜻한 꿀물을 타주던 아내의 손길이 사무치게 그리워 눈물을 흘렸습니다. 늙은 부모님은 기력이 쇠하여 걷는 것조차 힘겨워했고 김도령은 그런 부모님을 업고 걸으며 제가 못난 놈입니다. 제가 눈이 멀어 부모님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며 가슴을 쳤지만 허공에 흩어지는 메아리일 뿐이었습니다. 세상 인심은 냉정하여 한때 그들에게 굽실거리던 사람들조차 이제는 아예 모른 척하거나 침을 뱉고 지나가니 김도령은 세상의 비정함을 몸소 체험하며 참회와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도령 일행은 깊은 산속을 헤매다 길을 잃고 탈진하여 쓰러질 위기에 처했는데 어디선가 향긋한 밥 짓는 냄새와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바람을 타고 날아와 그들의 코를 자극했습니다. 며칠을 굶은 그들은 홀린 듯이 냄새가 나는 쪽으로 기어갔고 굽이진 산모퉁이를 돌아가자 믿을 수 없는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험준한 산비탈 한가운데에 거짓말처럼 평화롭고 기름진 밭이 펼쳐져 있었고 그 가운데에는 작지만 단아한 초가집 한 채가 따스한 햇살을 받으며 그림처럼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집 주변에는 복사꽃이 만발하여 무릉도원을 연상케 했고 밭에는 온갖 곡식과 채소들이 풍성하게 자라나 윤기를 뽐내고 있어 척박한 상골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의 풍요로움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그 집의 주인은 다름 아닌 쫓겨난 박 씨 부인이었는데 그녀는
빈손으로 이 상골에 들어와 가시덤불을 걷어내고 돌을 골라내어 옥토를 일구어 냈던 것입니다. 그녀가 씨를 뿌리면 바위 틈에서도 싹이 트고, 그녀가 물을 주면 말라 죽어가던 나무도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으니 산짐승들조차 그녀를 따라다니며 밭을 갈아주거나 해충을 잡아주는 등 그녀를 도왔습니다. 박 씨는 욕심 없이 자연과 더불어 살며 지나는 나그네들에게 밥과 잠자리를 제공하고 산 아래 마을의 가난한 이들에게 곡식을 나누어 주며 조용히 덕을 쌓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있던 곰보 자국은 여전했으나 맑은 공기와 평온한 마음 덕분인지 안색이 환해지고 눈빛이 깊어져 보는 이로 하여금 절로 고개를 숙이게 만드는 기품이 서려 있었습니다. 김도령과 부모님은 그 집이 누구의 집인지도 모른 채 그저 허기를 채울 수 있다는 희망 하나로 비틀거리며 살인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대문도 없이 쌀이나무로 엮은 얕은 울타리 너머로 마당을 보니 한 여인이 밭일을 마치고 돌아와 우물가에서 손을 씻고 있었는데 그녀의 뒷모습이 어딘지 모르게 낯이 익었으나 김도령은 감히 그녀가 자신의 아내일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김도령은 떨리는 목소리로 지나가던 과객입니다만 며칠을 굶어 부모님이 쓰러지실 지경이니 밥 한 술만 적선해 주십시오 하고 애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힘이 없었으나 그 안에 담긴 절박함은 듣는 이의 마음을 울리기에 충분했습니다. 손을 씻던 여인이 천천히 몸을 돌려 그들을 바라보았는데 그녀는 바로 박 씨 부인이었습니다. 박 씨는 남편과 시부모의 참담한 몰골을 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으나 내색하지 않고 차분한 표정으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잠시 놀라움과 연민의 빛이 스쳐 지나갔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고 마치 처음 보는 손님을 대하듯 정중하게 말을 건넸습니다. 시장하시겠습니다. 누추한 곳이지만 들어오셔서 욕이라도 하시지요. 그녀는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고 그들을 툇마루로 안내했으며 김도령과 시부모는 그녀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볼 기력조차 없어 그저 고맙다는 말만 연신 내뱉으며 넙죽 절을 했습니다. 박 씨는 부엌으로 들어가 서둘러 밥상을 차리기 시작했는데 쌀독에서 가장 좋은 쌀을 퍼서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밥을 짓고 텃밭에서 갖다 온 채소로 겉절이를 무치며 아끼던 된장을 풀어 보글보글 찌개를 끓였습니다. 부엌 가득 퍼지는 구수한 냄새는 김도령에게 잊고 있었던 옛집의 기억을 되살려 주었고 아궁이의 따뜻한 온기는 얼어붙은 그들의 몸과 마음을 녹여주었습니다. 박 씨는 밥상 위에 숟가락을 놓으며 잠시 망설였으나 이내 결심한 듯 정성스럽게 상을 차려 마루로 내갔습니다. 밥상 위에는 김도령이 예전에 좋아하던 호박잎 쌈과 산나물 무침이 소박하지만 정갈하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허겁지겁 숟가락을 든 김도령과 시부모는 말도 없이 밥을 입에 넣기 시작했는데 밥알이 입안에서 씹힐 때마다 눈물이 핑돌 만큼 깊은 맛이 느껴졌습니다. 특히 김도령이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는 순간 그의 숟가락질이 뚝 멈추고 말았습니다. 그 맛은 세상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오직 그의 아내 박 씨만이 낼 수 있는 깊고 구수한 어머니의 품과 같은 맛이었기 때문입니다. 김도령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고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밥상을 차려준 여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역광에 가려져 잘 보이지 않던 그녀의 얼굴이 서서히 눈에 들어오자 김도령의 심장은 쿵 하고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얽고 거친 피부, 그러나 한없이 맑고 깊은 눈동자. 그 여인은 다름 아닌 자신이 그토록 모질게 쫓아냈던 조강지처 박 씨였습니다. 김도령은 밥그릇을 떨어뜨리며 마당으로 굴러떨어지듯 내려와
무릎을 꿇고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인, 아니, 여보, 정말 당신이란 말이오. 내가 죽일 놈이요. 천벌을 받아 마땅한 이놈이 감히 당신이 차려준 밥을 먹다니. 김도령의 통곡 소리에 밥을 먹던 김 부자와 시어머니도 숟가락을 놓고 그 여인을 자세히 쳐다보았고, 이내 며느리임을 알아보고는 땅을 치며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아가야, 우리를 용서해다오. 우리가 늙어 눈이 멀고 귀가 먹어 너 같은 보배를 알아보지 못했구나. 세 사람의 울음소리가 산골짜기에 메아리치며 퍼져나가자 나무 위의 까치들도 슬피 울고 지나가던 바람도 잠시 멈추어 그들의 회한을 들어주었습니다. 박 씨는 조용히 마당으로 내려와 엎드려 우는 남편과 시부모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방님, 아버님, 어머님, 그간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이제라도 이렇게 살아 돌아오셨으니 되었습니다. 지난 일은 다 부질없는 꿈이라 생각하시고 어서 일어나시지요. 박 씨의 목소리는 원망 한 점 없이 따뜻하고 부드러워서 김도령의 가슴에 맺힌 죄책감을 더욱 깊게 찔러왔으나 동시에 그 상처를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김도령은 감히 아내의 손을 잡지도 못하고 흙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맹세했습니다. 내 다시는 당신 눈에 눈물 나게 하지 않으리라. 내 남은 목숨은 당신을 위해 바치겠소. 곰보라 욕하던 이 입을 찢어주시오. 박 씨는 자신의 소매로 남편의 얼굴에 묻은 흙과 눈물을 닦아주며 미소 지었습니다. 사람의 귀천은 얼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는 것이라 배웠습니다. 서방님이 이제라도 그 마음을 알아주셨으니 저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이곳에서 우리 식구끼리 오손도손 흙 파먹고 살더라도 마음 편히 살아봅시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천금보다 무겁고 비단보다 고운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김도령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비단옷 대신 거친 무명옷을 입고 호미와 괭이를 들고 밭으로 나갔습니다. 그는 평생 해본 적 없는 농사일이라 처음에는 손바닥이 다 까지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으나 불평 한마디 하지 않고 묵묵히 땅을 파고 걸음을 날랐습니다. 박 씨가 새참을 이고 나오면 김도령은 땀범벅이 된 얼굴로 환하게 웃으며 아내를 맞이했고 두 사람은 그늘 아래 앉아 보리밥을 나눠 먹으며 세상 그 누구보다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김 부자 내외 또한 거만함을 버리고 소일거리를 도우며 며느리의 말에 순종하니 집안에는 웃음꽃이 끊이지 않고 화목한 기운이 넘쳐 흘렀습니다. 신기한 일은 김도령이 마음을 잡고 이 일을 하기 시작하자 박 씨 혼자 일굴 때보다 농사가 배로 잘 되어 곡식이 주체할 수 없을 만큼 쏟아져 나왔다는 것입니다. 호박 덩굴에서는 집채만한 호박이 열리고 감자밭에서는 아이 머리통만 한 감자가 줄줄이 딸려 나오니 이는 부부의 합심한 마음이 하늘을 감동시켰기 때문이었습니다. 소문은 바람을 타고 퍼져나가 사람들은 김부자네 아들이 개과천선하여 곰보 아내와 다시 복을 일구었다더라 하며 칭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그들을 비웃던 마을 사람들도 이제는 쌀자루를 들고 찾아와 굽신거리며 농사법을 배우려 했고 박 씨 부부는 그들에게 아낌없이 베풀며 덕망을 쌓아갔습니다. 한편 김도령을 배신하고 도망쳤던 월향은 훔친 패물을 도적대에게 모두 빼앗기고 늙고 병든 몸으로 이곳저곳을 떠돌다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김도령은 그 소식을 듣고 잠시 씁쓸한 표정을 지었으나 이내 아내 박 씨의 손을 꼭 잡으며 겉만 번지르르한 것은 썩은 동아줄과 같고 당신처럼 속이 꽉 찬 사람은 천년 묵은 느티나무와 같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박 씨는
남편의 말에 수줍게 얼굴을 붉히며 서방님도 이제야 참된 눈을 뜨셨군요 하고 화답했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은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지듯 시련을 겪으며 더욱 단단하고 깊어졌습니다. 세월이 흘러 박 씨와 김도령 사이에는 토끼 같은 자식들이 태어났는데 아이들은 어머니의 지혜와 아버지의 훤칠함을 물려받아 누구보다 영특하고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박 씨는 아이들에게 사람을 볼 때는 눈으로 보지 말고 마음으로 보아야 한다고 가르쳤고 아이들은 그 가르침을 따라 효심 깊고 어진 사람으로 성장했습니다. 김도령은 이제 늙어 백발이 되었지만 여전히 아내 박 씨를 세상에서 가장 고운 여인이라 부르며 그녀의 곁을 지켰고 박 씨 또한 남편을 하늘처럼 받들며 해로하였습니다. 그들의 집은 비록 기와집처럼 화려하지는 않았으나 밤이면 달빛이 은은하게 비추고 낮이면 새들이 노래하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복된 보금자리였습니다. 어느 맑은 가을 날 저녁 툇마루에 나란히 앉아 둥근 보름달을 바라보던 김도령이 박 씨에게 물었습니다. 부인, 만약 다음 생에도 우리가 만난다면 그때도 내 아내가 되어주겠소. 박 씨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서방님이 또다시 저를 쫓아내지만 않으신다면야 100번이고 1000번이고 서방님의 밥상을 차려드리지요.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주름진 손을 맞잡았고 그 위로 환한 달빛이 쏟아져 내려 그들의 남은 생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산골짜기 작은 오두막에서 피어난 그들의 이야기는 늦은 밤 호롱불 아래서 할머니가 손주들에게 들려주는 옛날 이야기가 되어 겉모습보다는 진실한 마음이 진정한 복을 가져온다는 교훈과 함께 오래오래 전해져 내려왔답니다. 이제 밤이 깊었으니 근심 걱정은 모두 저 달님에게 맡기시고 여러분도 포근한 이불 덮고 편안한 꿈 꾸시길 바랍니다.